자, 붉은과 함께하는 밀당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밀당백 가이드 두 분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계 최고의 원투펀치, 톰과 제리, 굴리와 도은호, 강백호와 서태웅 같은 존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남신 커플. 그래요. 네. 한번 하시죠, 이거. 뭐요? 우리에게는 이 맞아요. 두 콤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밀당백이 더욱더 영향가가 있고 또 좋은 얘기들로 넘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실 그 의사상도 그래서 우리 넷이 맞춰서 F4. 한국으로 따지면 F4, 영국으로 따지면 킹스맨. 킹스맨 멋있다. 아, 멋있다. K4. 근데 여기 내가 일어나면 바지가 입을까? 이 와중에 또 K4래. 또 뭐라고? 저희 K4. 코리안 4. 코리안 4. 어떻게 그걸 받으라는 거야? 어렵네. 감사합니다. 남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좀 이렇게 깔끔하게 또 입어봤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틀 후면은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 저렇게 강조하는 이유.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 날을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밀당백 주제, 7월 27일 일어난 우리 역사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네, 올해는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7일부터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군요. 비극적인 전쟁을 중단한 정전협정의 의미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저희 주제가 좀 오늘 무거워서 저희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긴 한데 네. 라이트하게 우리 평상시대 밀당백처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지금 옷을 입었다고 막 너무 무겁게 하지 마세요. 지금 남부랑 보시면 지금 정상회의 느낌이에요. 벌써부터. 저도 자세가 이렇게 왜 이러지? 자, 먼저 심 교수님. 정전협정이 시작되기 전 그때의 상황을 간단히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네.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가지고 이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왔습니다. 맞아요. 어떻게든 여기를 지켜냈고 맞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전세 역전을 이뤄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죠. 네. 북진입니다. 압록강 강변까지 도달했어요. 통일이 눈앞에 왔어요.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깽갈 소리가 들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중공군이 확 밀고 내려왔죠. 그리고 내려오죠. 우리는 확 뒤로 내려옵니다. 네. 다시 38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도 이제 정신 차리고 중공군과 계속 일제일퇴의 공방전을 펼칩니다. 네. 그리고 나서 51년 5월까지 이제 38선을 넘어서 어느 정도 전선이 형성이 됐는데 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군사력으로 힘으로 때려눕히기엔 너무 힘들다. 둘 다. 네. 양쪽이. 이제 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은 올라가려면 정책을 또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자칫 3차 대전이 날 수도 있다. 오. 세계 3차 대전까지 소련을 봤죠. 자극할 수도 있다. 그렇죠. 원자폭탄 쏘면 더 큰일 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쟁을 제한시킵니다. 그 전에 미국의 문법은 완전한 승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명예로운 승리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 명예로운 승리는 정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겠다. 근데 그 목표는 뭐냐면 결국 남한 정부가 처음 그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1년 7월부터 휴전 회담이 시작됩니다. 51년. 네. 51년 7월부터. 7월부터 휴전 회담이 시작이 돼요. 잠깐만. 51년 7월이요? 전쟁 언제 끝났죠? 51. 53년 7월에 3년.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2년이나 걸렸어요. 아니, 잠깐만. 회담이. 이게 휴전 협정하는 그 기간이 2년이 걸린 건가? 2년 동안 전쟁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때도 하긴 했고. 치고받고 그 전선에서 엄청난 또 전투를 펼치면서 맞습니다. 예. 오히려 사상자가 또 이때 더 많이 났거든요. 맞아요. 이때가요. 네. 고지전. 아, 그러니까. 이 본격적으로 정전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네. 먼저 저희가 오늘 밀리터리 마니아부터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 보실 마니아는
한 분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6.25 전쟁을 비롯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기록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 근본 없는 학도위원군 있잖아요. 낙동강 전선에서 안강, 포항 그 주변에서 근본 없는 학도병들이 이제 전선으로 출발하는 거를 찍은 거예요. 와, 이게 대표적인 사진이잖아요. 네. 네. 영화 포화 속으로에 나오는 맞아요, 배경사진이기도 맞아요. 해요. 이분들은 실은 그 1사단으로 간 학도병입니다. 3사단으로 간 일사단으로. 분들이 아니고 1사단으로. 다부동으로 간 거죠, 동면. 다부동 전. 다부동 전투. 네. 가장 치열한 곳에 있었던 분들이. 아, 이분이셨군요. 국방부 정은국 사진대 대장 이민식 대장님. 와. 임정의 사진작가입니다. 태어난 곳은 북한 평안북도 정주군 갈살면 홍록동에서 태어났고 이민식 아버지의 장남으로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일기로 쭉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6월 25일 아침 연락병이 비상소집이라고 집으로 찾아왔다. 가끔 옹진지구나 38선에서 충돌이 있을 때마다 비상소집이 걸렸기 때문에 그리 대단치 않게 생각하면서 평상시에 카키 군복 차림으로 정은국 사무실로 달려갔다. 정문 근처는 긴장된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전화벨 소리가 요란했다. 각 신문사와 통신사에서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보도과장과 회의가 시작되었다. 북한이 남침하여 옹진반도를 비롯한 38선 전 지역을 적이 침공했다는 소식이었다. 각 신문, 통신사에 소속된 종군 기자들에게 연락이 전달되어 모두 대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말 그대로 총 대신 카메라를 들으셨던 분이었군요. 서울 이제 수복하는 과정인데 이게 피난 가는 모습이라든가 이거 서울 수복 작전에서 진입하는 과정 항상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런 생생한 모습들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게 불광동 쪽에서 이런 양민들이 많이 이제 학살되는 거를 이제 또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서울을 함락하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그 철로변에서 미군이 학살되는 장면을 아버지가 찍었어. 그걸 AP통신이라고 미군 학살되는 장면을 보냈어요. 이게 보도가 됐는데 그 학살된 미국 어머니한테 이제 편지를 받았나 봐요.
편지가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이제 살던 그 어머니 아들이 자기 아들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영문 편지 온 거를 아버지가 이제 받고 굉장히 좀 눈물 흘렸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미국이 놀랬죠.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터져가지고 미군이 학살되는 이런 과정을 보고 미군이 제각기 뭐 16개국 참전하면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다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이렇게 참혹하고 격렬한지 몰랐어요. 네. 이 미국 내의 여론을 의식을 해서 네. 이거를 전쟁이라고 표현 안 하고 폴리스 액션이라고 표현하던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랐고 미군이 가서 저렇게 고생하고 공산군과 맞서 싸우는 그런 사실을 잘 몰랐던 때에 이 사진이 굉장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겠네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네요. 아버지의 사진들 보면 전쟁의 그 참화로 서울이 다 파괴되고, 야, 이 사진 귀하다. 청천강이에요. 네.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불태우고 가는, 불타고 있는 장면이라든가, 이게 보신각 종이네요. 전쟁으로 불탄 보신각인 거잖아요. 네. 종이 남아있고. 이렇게 딱 종만 있다고. 하나 남아있는 거구나. 너무나 참혹한 그런 모습들이죠.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휴전 때까지 전후방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남기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많은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논을 갈고 있고 위에는 탱크가 지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초기에 지었던 판문점 판문점이에요? 정전 회담장. 아, 그래요? 이것도 직접 사진을 남기셨구나. 외신 기자들은 아무래도 자기네 나라, 미군이면 미군 위주로 사진을 찍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한국군이 벌어졌던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기록 사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됐죠. 아버지의 사진들 보면 전쟁의 그 참화로 서울이 다 파괴되고 서울의 모습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입었지만은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 다큐멘터리 기록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 이제는 재건을 기록을 하시는 아드님이시군요. 네. 발전하는 모습을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건축을 주제로 사진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강담이 개발되고 도시가 생기는 과정들을 제가 이제 쭉 기록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지 않나. 다시 시작되는 대한민국을 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저도 건축 사진을 해야겠다.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역사를 기록을 사진으로 많이 남겼는데 나도 대한민국의 건축과 관련되는 이런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하는 도시를 만드는 과정들을 제가 쭉 기록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 중앙청을 이제 해체한다고 1995년인가 김영삼 대통령이 일제의 잔재라고 다 때려붙이는 거예요.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3.1절 정부는 옛 조선 총독부 청사 건물 철거를 선포하고 같은 해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첨탑을 잘라 철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이런 문양이라든가 이런 도움이라든가 이런 건 다 찍어놓은 거예요. 이제 먼 훗날 재건축되고 재개발되는 그런 걸 내가 많이 생각을 하는 게 과거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후세들한테 이런 역사를 알려줘야 되고 이게 1974년 8월 15일 날 여기서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한테 저격당해가지고 사망한 날인데 이날이 또 서울시청 지하철 1호가 또 개통되는 날이에요. 저는 여기 갔다가 시청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다 제가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 울진 공비 토벌하러 가서 1.1 사태에 청와대 습격할 때 종로 경찰서장이 세검정 넘어오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L19 타고 인제 쪽에 가다가 좀 약간 일기가 나빠가지고 몇 바퀴 돌다가 그런 위험한 상황은 항상 벌어져요. 여기 가서 수영하고 저는 정홍국 사진대 대장이자 이민식 선생님의 손자 임준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할아버님 시절의 공간들을 들여다봤을 때 사람의 눈높이 그 이상 높은 어떤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크게 많이 없다라고 좀 느꼈었거든요. 아버님의 어떤 이 작업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점차적으로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건물들이. 제가 바라봤던 건축물들은 도시만에 굉장히 빼곡하게 쌓여져 있는 그런 건물들이었고 이거를 오히려 더 아름답게 풀어내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의 작업은 그렇게 이제 프로세싱이 된 것 같습니다. 3대가 저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그러니까요. 이민식 대회님, 그리고 아빠인 임정희님, 그리고 지금은 임준영 작가님 3대가 걸쳐서 대한민국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할아버님의 작품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봐도 잘 몰랐거든요. 이게 뭔지 어디인지도 전혀 몰랐었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러니까 정말 장소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직접적으로 찾아가고 다시 한번 가보고 제 몸소 직접 느껴보고 또 제가 사진으로 담아보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찍었던 곳에 있는 사진을 내가 가서 한번 다시 찍은 거예요. 저기 어디야? 청계천. 할아버지가 찍은 청계천. 이게 예전에 이거 아버지 청계천. 청계천. 지금 청계천. 고가 그 시절, 장소 그렇지. 고가 시절이죠. 네. 저거 진짜 의미가 있네요. 그러네요, 진짜로.
할아버님의 작품들도 보면 그 당시에 중요한 순간들이거든요.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어떤 순간들을 담아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이 순간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해도 사진하고 아들도 반대해도 사진하고 그런 거 보면은 참 피는 못 속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할아버님은 뭐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그 한국 전쟁 당시에도 이러한 귀중한 어떤 자료들, 작품들을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뭐 물론 할아버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도시도 잘 발전이 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버님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기도 한데요. 아버님이 겪으셨던 어떤 이 상황들이나 그러한 시간들, 그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다 봐왔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이 가장 힘드셨고 어떤 순간은 행복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봤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그냥 행복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역사,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 흔적들을 기록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에 하나 남기는 이런 사진이 아니었나. 나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사진가다.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의 전쟁 역사를,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재건을, 그리고 아들은 대한민국의 영광을 기록하는 3대에 걸친 기록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과서에서 보던 사진들을 직접 찍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야, 정말 신기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상을 보면서 감사합니다가 정말 계속 나오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 종군 기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크림 전쟁에서 처음 종군 기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순간이 있지만 6.25 전쟁이 또 하나의 종군 기자들의 분기점이에요. 컬러 사진을 이때부터 찍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부터입니까? 코닥에서 샘플을 만들어줘가지고 컬러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전쟁이 6.25 전쟁이죠.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6.25 전쟁과 종군 기자와의 그 관계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남겨주시는 일에 매진해 주시기 저희가 계속 부탁드리고 또 옆에서 그 기록을 저희가 보면서 계속 남겨줄 수 있는 선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밀당맨 이번 순서는요, 밀리터리 썰전 밀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전협정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 정전협정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입니다. 이거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아까도 살짝 얘기했었어요. 2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1951년 7월부터 시작해서 1953년 7월에 체결이 됐는데 원래 그렇다면 다른 전쟁들을 봤을 때 정전협정이라는 게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원래부터 전쟁이라는 게 시작보다 끝맺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화를 생각한다면 더욱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을 맺기 위한 정전협정 혹은
뭐 종전협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회담 자체는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6.25는 다른 전쟁보다도 더 길었다. 비교를 해보면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무려 8년간 전쟁을 했는데 종전회담 같은 경우는 6주예요. 아, 짧았네요. 그래도 길었죠. 사실 6주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회담하면은 10일 내에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미 정전협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싸우던 애들이 만났으면 네. 화해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상황이었음에도 네.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담이 그나마 빨리 되려면 승패가 명확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힘이 완전히 세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강력한 뭔가 중재자가 나와가지고 너 이렇게 딱딱 해 하면서 이렇게 해주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6.25는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없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회담을 하는 도중에 의제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의제가 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그 대립의 근본에는 뭐가 깔렸었냐면 이제 막 시작된 냉전 그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정치적이고 자존심 대결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회담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전협정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정전협정은 왜 오래 걸렸는가의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쟁점. 정전협정은 왜 판문점에서 했을까입니다. 거기가 뭐 지리적인 뭐 이점이 있는 곳입니까? 뭐 서로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누군가에겐 합의를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누군가에게는 이점 중심으로 간 거죠. 네. 처음에는 서방 측은 군사적인 실무 회담 성격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전쟁을 끝내고 네. 서로 싸움으로 안 하고 평화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공산 측은 다른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 정치 협상을 통해서 세계 공산화를 우리는 노려야지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정치적인 전쟁. 그렇죠. 정치적. 그러다 보니까 그렇네. 전쟁으로 생각하는 측은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스탈린과 북한 측은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개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개성에서 만났습니다. 네네. 이제 그래요? 뭐 상황극도 나옵니까? 그때 그 시절 똥똥똥똥똥 그럼 now 지금부터 협정을 시작합니다. Let's go. 아 협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협정하기 전에 내래 조건이 있습니다. Come on, man. 이 말대로 우리가 개성에서 하기로 했잖아. 무슨 또 조건이에요, 지금?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단 하나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쪽으로 올 때 백기를 차에 달고 오시라요. 그래야 우리가 총으로 안 쏠 거 아닙니까? 오 마이 갓. 아유, 크레이지입니까? 백기는 말입니다. 항복하러 할 때 들고 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I don't understand. 이란 말이 많구만. 협상 안 하고 싶은 게요? 장난합니까? 아유, 크레이지? 일팩트. 너 지금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상대도 안 되잖아, 지금. 이 동물이 어느 나라 싸움인지 모르겠구만. 전쟁이다. 단장 이 협상 끝으로 상부에 보고하라. 알았어. 나도 이제부터 don't 개성 이제 안 할 거야, 개성에서. 이렇게 해서 협상이 결렬이 실제로 됩니다. 실제로 돼요. 아니지, 백기는 항복이라는 의미인데 그걸 왜? 그 당시에 우리가 적십자기는 정치적인 색깔이 있으니까 못 받아들이겠다. 백기를 달고 오면 우리가 협상단인 줄 알고 너희들을 총을 안 쏘고 아니냐. 짜증나네. 그리고 이제 공산층에서는 백기를 달고 있는 유행글을 그쪽 영상을 보여주면서 저 갓나 새끼들이 항복하러 왔다 이렇게 선전하는 우리 거죠. 이겼다 하면서 눈에 보이네. 정말 치사하기 그게 없네. 진짜 이건 지금 양반이에요. 그러면요. 이건 좀 귀엽기라도 하지. 네. 회담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군 장군이 앉는데 쑥 내려가요. 의자가요? 의자를 잘라놨어 다리. 키가 큰데 앉아있는데 훨씬 아래에 사람이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을 보게 거기 하려고. 올려다보게 하려고 유치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그리고- 깃발도 있잖아요. 네. 깃발도 깃대 높이도 달라요. 그래서 높게. 북한계 더 높게. 네, 공산층이. 아, 나이스. 그리고 이제 회담을 하는 시간대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아침 무렵이라든지 저녁 무렵에 하면 눈에 햇빛 쫙 들어올 시간대 있잖아요. 거기다 딱 앉히는 거예요. 자리 바꿔가고 눈부시라고. 실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네. 일단 협정을 진짜. 자기네 것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네. 협정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싫었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성이라는 곳이 전쟁 전에는 38선 이남이어서 우리 땅이었는데 네. 휴전회담을 시작할 때는 군사 그 어떤 선 동네에서, 전선에서는 네. 북쪽 북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적진으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미 홈그라운드로 간 거예요, 상대방이. 그치. 네.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당연히. 그쪽이 유리하겠죠. 네, 이미 그렇게 중립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서 여기는 어쨌든 우리 땅이니까 우리는 병력을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병력을 또 배치해서 위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아, 주변에 이렇게 저 병사도 쫙 깔려있고. 기관총도 어쨌든 돌고 있어, 북쪽이니까. 막 이렇게. 네. 이게 전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모욕감을 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담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다 하고 조이 제독이 나중에 회고록에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우리 쪽은 뭐 없었습니까? 우리도 가갖고 다리를 딱 끄고 앉는다든지 앉자마자 초코파이를 딱 깎고 먹는다든지 뭐 없습니까? 상대방의 결례에 대한 가장 좋은 복수는 신사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역사 기록에 남아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반복되면 어쨌든 간에 협상이 불리해지는 건 물론이고 언제 평화가 올지 모르니까 이제 더 이상 개성 안 돼. 판문점으로 옮기자. 그래서 중립지대인 판문점으로 협상장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마을 정말 작은 마을이고 회담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어요. 흰색으로. 네. 점점 회담이 길어지고 그리고 회담 인원들이 늘어지면서 이제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날 같은 형태는 정전회담이 거의 끝날 무렵쯤에 이제 뭔가 포로 교환을 위해서 만든 또 건물이기도 합니다. 판문점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제 회담이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0부터 다시. 근데 그 기간에 뭐가 있었냐면 말로 안 되니까 유엔군 측에서 제한된 공세를 합니다. 회담이 결렬되면은 이제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나니까 상대방이 압박을 받잖아요. 그럼 다시 회담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기간에는 회담의 어떤 진행에 따라서 회담장에서 썰전이 펼쳐지고 전장에서는 혈전이 펼쳐집니다. 근데 썰전이 잘 안 되면 혈전이 더 세지는 커지고. 거죠. 네.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첨예한 대립으로 시작한 정전협정. 두 번째 쟁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협정문에 왜 이승만 대통령의 서명이 빠졌나? 오. 이승만 대통령의 정전협정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인 김일성 이름이 있고 네. 중국에서는 팽덕회 사령원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미 육군 대장 마크 클라크가 있고요. 네. 참석자는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네. 그리고 미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 장군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에 서명이 없고 맞아요. 그렇다면 이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이 됐나입니다. 왜 우리 군 대표는 여기서 서명을 안 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하기 싫었다. 네, 싫었다. 아, 우린 정전하고 싶지 않았다. 네. 정전을 하는 데 있어서의 협상 과정에서의 우리는 그거에 사인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대한다고요? 이렇게 정전이 되면은 다시 또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희생을 많이 치러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불안전하게 전쟁을 끝내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완전한 북진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의 통일을 원한다. 아무튼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정전 반대 시위도 일어났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장군들에게도 참가를 못하게 했던 거고 참가했던 게 참 업적으로 이렇게 참가하는 형태로 갔고 결국에 마지막에 이 서명에도 한국군이 빠지게 됐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한 가지 포석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보장이 없는 정전은 반대한다. 그러면 안전 보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이게 뭔가 확답을 얻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네. 곧 정전이 될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포로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마지막 남은 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 된 밥에 재뿌리기요? 재뿌리기입니다. 그게 바로 데리고 있던 방공포로를
몰래 미국 몰래 석방시켜버린 겁니다. 미군한테 얘기하지 않고 거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미국 입장에서. 네. 회담이 잘 되고 있었는데 다 됐는데 그렇죠. 더 이상 할 수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여기도 이제 그 우리가 카드를 줘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도 이제 각대노를 하게 됐고, 심지어 이때 뭐가 나왔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해야 된다라는 에버레디 플랜까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플랜. 네, 회담에 반대를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승만이 진짜 원하는 거는 휴전회담 반대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제 이승만이 편지로 또 쓰고 또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잘못하면 이 사람은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나름 이승만 대통령의 미친 개 전략이 통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매독 스트래티지예요. 네. 그런 단어가 진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인데 통제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이때 당시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런 작전을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네요. 승부사죠, 승부사. 그래서 약속을 해주게 되죠. 미국으로부터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같은 약속을 해달라는 하나의 협상의 툴로서 정전을 반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왜 한국군 선명이 빠졌을까라는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전시 작전권,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가 여기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 유엔 연합군의 사인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방금 또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온 국민이 반대하고 있었다. 정전 반대 막 데모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냥 올라가자 뭐 이런 거 아니야? 통일해서 한민족을 이루자는 열망이 국민들에게 있었죠. 그렇게. 일단 정전 협상을 해서 휴전 상태로 가라는 것이 강대국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겠죠. 네. 그 강대국이라는 것은 하나는 미국. 네. 미국은 소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빨리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 지상 과제가 하나 있었고 네. 대선 때 내세운 그 캐치프레이즈가 전쟁을 끝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만 했습니다. 소련은 지금 상황이 1950년 3월에 스탈린이 급사를 해서 죽습니다. 네. 소련이 지금 빨리 이 전쟁을 끝내서 네. 해외에 있는 이 위험 요소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중국도 국가를 건설한 이후에 가장 앞에 내세웠던 게 첫 번째는 경제, 두 번째는 대만 공격을 향한 통일이었거든요. 근데 경제가 지금 무너져 있고 대만 공격하려면 어딘가에서 전쟁이 끝내야 되니까 중국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 전쟁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국제돼서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뜻은 결국 안 먹혔고 국제 구조와 강대국의 의지에 의해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어떤 그 상황에 상황에 맞춰서. 따라서 매우 복잡한. 이게 매우 복잡하잖아요. 네. 안 좋을 때 그래, 최악이 돼. 네,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군요. 자, 6.25 전쟁의 정전협정 과정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아까 이제 살짝 얘기했지만 포로 송환 문제 이게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 알파에서 오메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시작이자 끝이에요? 왜냐하면은 51년 7월에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처음에는 개성이라는 중립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됐다가 네. 그 다음에 열렸을 때 이제 뭐가 해결이 되냐면 이 분계선을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 네네네.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럼 그것까지 하면 이제 끝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라 땅 요금 이만큼 해갖고 이거 너. 그게 다 그게 다 네. 아니야. 솔직히 난 그렇게 느껴져. 전쟁엔 그게 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문제가 포로 문제였어요. 네. 포로 문제는 다들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제 국제법상으로 제네바 협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거기에는 전쟁이 끝나면 원래 포로는 다 본국으로 보내는 게 보낸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산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래 우리 포로들 다 우리가 가져오고 저쪽 표를 다 보내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미국의 생각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일단 큽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하는데 포로에게도 다 자유의사가 있을 텐데 이들을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게 말이 맞냐? 되느냐. 근데 거기에는 조금 더 이제 정치적인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게 네. 뭐냐면 우리가 데리고 있던 포로가 상대방 포로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있는 네. 거가. 예. 거기에 7,000명.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 포로들은 원래 국민당군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다 끝나면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미국. 중국이 아니라 자유진영 혹은 대만으로 가고 싶었던 사람들. 그렇구나. 그다음에 북한군 포로에서는 우리 남한에서 징집된
끌려갔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을 다 원래대로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중국으로 보내버린다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데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강제 송환해버리면은 상대방의 전력에 도움을 도움이 주는 겁니다. 거죠. 그러네요. 반대로 저쪽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나온 거는 그건 안 된다. 강제 송환은 안 된다. 자유 송환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공산 측에서 열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결국 뭐와 결부되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칫 우리 중국 포로가 대만으로 훨씬 많이 가 그러면 우리 이념과 우리 정치 체제에 뭘 주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네. 타격을 입겠죠. 그렇죠. 위신이 추락하는 떨어지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자존심 대결, 이념 대결로 이게 완전히 비화되면서 이 포로 문제가 쉽사리 해결이 안 되면서 사실 이 문제 가지고 거의 1년 반 이상을 갔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포로 문제야말로 정전회담의 알파이자 오메가였고 전쟁을 오래 끈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런 이야기 드린 거죠. 그래서 결국 포로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탈린이 죽고 나서 전쟁을 계속 지속해야 될 어떤 추동력이 없어. 없는 거죠. 떨어진 거죠. 결국에는 이제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유송환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북한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 공산 측은. 네. 사실상 북한은 중국이 하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거의. 예. 그렇죠.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리고 저 거제 포로 수용소 이거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어떤 데입니까? 전쟁과 평화, 굶주림과 풍족함, 행복과 공포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정말 너무 이상한 곳이었어요. 네. 여기가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야릇하다는 그 표현을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떻길래 그렇죠? 그래서 이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는 한 북한군이 한 15만 정도, 그다음 중국군 2만 명 정도가 수용이 되어 있었는데 회담장에서는 포로 문제를 놓고 계속 싸우고 있는 동안에 맞아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는 내가 공산주의자냐 아니면 반공주의자를 놓고 편을 가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또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편이 뭐냐면 자유의지로 가겠다는 사람하고 강제 송환되겠다는 사람하고 또 적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적이 둘이 아니에요. 셋, 넷, 다섯, 여섯. 막. 그렇네. 예. 이 이념 전쟁도 분명히 그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거고. 네. 동일이 아니네 여기가. 그리고 일부 이런 이제 거 아니에요? 친공 포로들 같은 경우는 탈출해가지고 심지어 부산까지 공격할 계획까지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강경 진압을 함으로써 어떻게든 진압을 하는 일도 있었고 가장 큰 거는 포로 수용소장 납치 사건이에요. 납치를 해버립니다 수용소장을. 네.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죠. 우리 입장 안 들어주면 이거 너희가 했던 거 다 뭐 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게요. 그래서 후임으로 왔던 이제 소장이 엄청나게 강경하게 이걸 진압을 하면서 사실 이 내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밖으로 까발려지게 되는 또 그런 일도 일어났죠. 진짜 이 협상 지연으로 생긴 모든 일인 겁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도 북한 측에서도 혹은 중국 측에서 북한 측에서 포로 협상을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으로 네. 잠입을 시켜요. 그것도 보냈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유송환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결정됐을 때도 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오게끔 해라. 만들어라. 뭐 이런 거죠 지금 다. 그런 거를 다 조직적으로 꾸밀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현수막 확대하면은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만세라고 네. 포로가 써놨대 저기다. 근데 저거를 배제를 하기가 유엔이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양측이 친공 측, 반공 측, 또 국가별로 자신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저런 플래카드뿐만이 아니고 무슨 선앙당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운동회 할 때 막 화려한 장면도 막 만들어 놓고 네. 저 안을 하나의 문화 선전장처럼 꾸며놨었다. 걔네들이 네. 포로들이 그리고 아주 발랄한 게 포럼수용소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포로는 너무 그렇게 난 항상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고개 숙이고 그럼요. 줄 묶여 다니는 거밖에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포로는 이거 포로죠. 포로예요. 네? 춤추네요. 그야말로 발랄하죠. 제가 아까 그래서 이상 야릇하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문화적으로 뭔가 우리가 우월하다는 근데 저 뒤에 네. 자유의 현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문화적으로 말씀드린 우월하다. 저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라. 이런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다. 포로 수용소에서 저렇게 큰 즐거움이 있으면 그 고통은 훨씬 더 컸을 거라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 있는 포로들 중에 저생활에 재미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잘해주는 것도 많고. 일부 회고록에 네. 그 중공군이나 북한군 얘기겠죠. 네. 병영에 있을 때보다 여기가 더 좋았다.
아 진짜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6.25 전쟁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네. 되게 새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이상한 전쟁인 게 뭐냐면 결국 휴전회담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1년 동안은 정말 치고받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2년 동안에는 대화로 뭔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군사적인 대결보다는 정치적인 대결로 가잖아요. 하지만 후방에서는 결국 포로 수용소에서는 이런 누가 문화가 더 우월한지 누가 더 체제가 우월한지를 계속 뭔가 보여주고 거기에서 또 반발하는 이런 투쟁들이 또 벌어졌던 거고. 사실 정전협정이라는 게 되게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그쵸, 있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 이후에 72년이 뭐 전쟁이 계속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사실 무엇보다도 이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또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군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실 군이 있음으로써 군이 매번 훈련을 하고 주둔해 있고 활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정전이라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그럼요. 것을 좀 맞습니다. 명심을 하고 그럼요. 지금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또 많은 지지와 네. 격려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정전은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이 시각에도 정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뉴스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이 정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군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힘차게 외친 1945년 8월 15일. 그날의 감격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시관 박물관에 들어가는 전시 모형을 하고 있는 최민성입니다. 저희 선배님들이죠. 희생하고 고귀한 자기의 목숨을 바친 분들 기억하고 또 재조명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6.25 전쟁 때 전사한 생도들 관련되는 전시를 참여를 하게 되었네요. 6.25 전쟁 당시의 생도, 그 유해 발굴된 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철모가 당시에는 이제 내피, 플라스틱으로 된 내피와 철제로 되어 있는 외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안쪽에 내피에 육사 마크가 찍혀 있던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디오라마 자체의 유해도 약간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똑바로 있잖아요. 이 똑바로 있는 건 학예사분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이거는 2번 재매장을 했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전사자들 유해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다시 이제 묻어주었다. 아니면은 전사자들이 흩어져 있는 걸 묻어주다 보니까 몸도 이렇게 좀 반듯하게 해서 다시 매장을 해 준 거죠.
이런 디오라마를 제작하는 제작 방식은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작보다도 자료 수집이에요. 분석하고 땅의 위치라든가 매몰되어 있는 형태, 가지고 있는 장구류들이 어떤 건지 확인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료 분석한 다음에 지면을 만들죠. 얼마나 사이즈로 만들 것이냐, 또 소재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유해를 제작을 합니다. 유해를 제작을 해서 유해의 위치나 이런 거를 이제 구성을 잡죠. 그리고 나서 그 유해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부장품들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배치하고 연출하고 흙 뿌리면서 마감을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신경 쓰는 게 자료에 명확하게 보이는 부장품 중에 신발이 있어요. 이 신발이 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뒤에 보이는 신발인데 신발이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특성상 야지에서 가신 분들을 그냥 보내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때 굴러다니던 신발을 짝이 다른 거라도 신겨주지 않았나. 남아있는 것 쪽에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걸 재현을 하고 싶은데 신발이라는 게 오래되면서 낡고 뭉개지고 굳어서 생긴 형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참 어려워요. 조각으로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육군박물관 측에서 취재를 허락을 해주셔서 실측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3D 스캔을 해서 신발을 똑같이 재현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해가 발굴된 사진을 보면 손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뼈의 위치나 팔의 각도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묻어준 분들이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모으게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손등의 뼈가 조금 노출이 돼서 손이라는 게 좀 보여지게,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손이 안 보이는 디오라마보다는 좀 더 관람자 입장에서 이제 감정이입이 되겠죠.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장, 금단의 땅으로 불리는 비무장지대, 바로 백마고지입니다. 지난해 10월 이곳에서 적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유해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두개골과 철모에서는 전사 원인으로 추정되는 관통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70년 넘게 잠들었던 유해의 주인이 고 조응성 하사라고 발표했습니다. 작업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줄 것이냐. 특히 저처럼 전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전시를 보는 관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뭘 보여주고 싶다 보다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들어질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저는 많은 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25 전쟁에 자신을 희생한 분들, 우리 선배들, 그분들 잊지 않아야 되고 그걸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6.25 전쟁 때의 유해들을 계속 발굴해서 또 유가족들한테 전달해주는, 근데 그게 이제 생생하게 눈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이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남보랑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갑자기. 아니.
하시길래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남보랑 씨한테 맡긴 것 같아서 안도양승. 안도양승. 네. 자, 그러면 정전협정 사행시 부탁드립니다, 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오, 전, 전쟁이 끝나 있더라. 협상은 오래 했는데 정해진 게 하나도 없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